예, 질문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독점 기업 얘기를 좀 하다가 끝났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이어서 모나폴리 얘기를 좀 다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퀀터티 이 테이블에서 퀀터티와 프라이스가 바로 디맨드 커브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요 곡선이죠. 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다가 말았던 그 작업은 마지막 부분에 챕터 12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요 곡선을 하나의 이제 이퀘이션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엔트리 베리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엔트리 베리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엄청난 규모의 고정 비용이 존재한다고 보죠. 고정 비용. 픽스 코스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픽스 코스트는 처음에 하나를 생산할 때 클레리틴 원 P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고정 비용을 투입해야 생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정은 마지널 코스트는 항상 1달러다. 하나를 원 P를 추가로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1달러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비용을 합치면 바로 토탈 코스트가 될 거예요. 우선 토탈 레비뉴부터 계산해 보면 이제 퀀터티 곱하기 프라이스를 하면 총 수입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마지노럴 레비뉴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코스트는 보시면 고정 비용 10 밀리언 달러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래서 100개를 생산을 하니까 100만 개죠. 100만 개를 생산을 하니까 네,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 뭐
총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자세한 계산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 토탈 코스트가 110 정도고 그러면 이제 평균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어떻게 마지널 코스트가 1달러가 됐는가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비용도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중에 10만큼은 그쵸? 10만큼은 그 고정 비용이고 나머지 100 더하기 10이 110인데 10만큼이 고정 픽스드 코스트고 100만큼이 이제 100 밀리언 곱하기 1 해서 가변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면 평균 비용은 토탈 코스트 나누기 퀀터티니까요. 계산해 보면 이제 110 밀리언 달러스를 100 밀리언으로 나눠주면 1.1달러 이렇게 해서 평균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20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 맞죠? 그렇죠? 예, 5달러를 가격을 5달러로 책정을 하고 200개라고 하겠습니다. 100만 개 2억 개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200개 5달러에 200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가격을 낮추면 그러면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싶다면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판매하고 싶다면 이 경우에 생산량과 판매량은 같은 개념입니다. 더 많이 판매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가격을 인하할 거예요. 5달러에서 4달러로 인하를 하면 시장 수요 곡선을 따라서 200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400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하나가 퀀터티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프라이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각각에 대해서 5달러에 200개를 판매한다면 그때 발생하는 수입은 1000달러가 될 것이고 10억 달러죠 원래는. 그 다음에 4달러를 차지를 해서 400개를 판매할 수 있다면 수입은 1600달러가 될 거예요. 둘을 곱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런 겁니다. 가격을 5달러에서 4달러로 1달러만큼 인하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원래 200개를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5달러에서 200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1달러만큼 인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해요. 어떤 손실이 발생하냐면 200개에 대해서 1달러씩 가격을 깎아주는 셈이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냐면 그쵸? 200달러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200개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5달러에 200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을 1달러만큼 깎아준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00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1달러씩 손해가 발생을 해서 200달러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예요. 이게 바로 프라이스 이펙트고. 그런데 가격을 4달러로 인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약을 구입하려고 할 테니까 판매량은 400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400은 기존의 200만큼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약을 구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추가로 200만큼이 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00 가운데 200은 기존의 약을 구매하던 사람들이고 200만큼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지불용이 금액보다 낮아서 이제 시장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0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새로 200명이라고 생각해 보죠. 200명의 새로운 고객을 얻게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냐면 4달러의 가격으로 200명한테 약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800달러만큼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한 거예요. 야, 너 수업 있어? 그래, 이게 바로 이제 손실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800달러만큼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넷으로 계산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 보면 넷이겠죠.
계산해 보면 이제 $600가 돼요. 정확히 5달러에서 200개를 판매하고 있을 때의 수입은 $1,000였고, 그 다음에 4달러의 가격으로 400개를 판매하게 되었을 때는 $1,600였었어요. 수입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600만큼 늘어나는데, 그 $600가 일부는 $200만큼의 손실이고, 왜냐하면 200개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을 $1씩 인하해 준 거기 때문에 $200의 손실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리면 새로운 소비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마켓에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800를 벌 수 있어요. 이 둘의 차이, 이 둘의 합이 $600가 됩니다. 정확히 이제 똑같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프라이스 이펙트고, 지금 이 두 번째 효과 $800의 추가적인 수입을 이제 우리가 퀀터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가격 효과, 수량 효과 이렇게 나눠서 부를 수 있겠죠. 첫 번째 프라이스 이펙트는 그림에서 보면 200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5에서요. 가격을 $1만큼 떨어뜨려주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기존에 200명한테 $1씩을 인하해 준 거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 면적만큼이 $200에 해당될 것이고, 그게 바로 프라이스 이펙트에 따른 이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의 감소죠. 그 다음에 퀀터티 이펙트는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프라이스 이펙트 여기 제가 정리해놨고, 퀀터티 이펙트가 먼저 나오긴 해요. 이게 바로 퀀터티 이펙트긴 한데, 퀀터티 이펙트는 가격을 $4로 인하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요.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이 보여주는 현상인 것이고, 그러면 $4에서 200개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이 바로 4 곱하기 아니죠. 4 곱하기 200이죠. 4 곱하기 200을 하면 요 면적이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소비자들이 200이고, 이 사람들한테 $4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800만큼의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퀀터티 이펙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퀀터티 이펙트 800, 그 다음에 프라이스 이펙트는 네거티브한 효과를 가지니까 200 더해주면 $600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수입의 증가분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넷으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비교해 보면 프라이스 이펙트는 마이너스 $200긴 하지만 절대값으로 생각해 보면 $200만큼이고, 퀀터티 이펙트는 $800만큼이에요. 이 경우에는 퀀터티 이펙트가 더 커요. 그래서 가격을 인하했을 때 퀀터티 이펙트가 더 크다면, 그렇죠? 더 크다면 수입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봤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 이그젬플에서는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5에서 $4로. 가격을 인하할 때 어떤 효과가 더 컸냐면 퀀터티 이펙트가 더 컸어요. 퀀터티가 $800였고 프라이스 이펙트가 $200였었습니다. 퀀터티 이펙트가 프라이스 이펙트보다 더 크다면, 혹은 다미네이트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증가하겠죠. 퀀터티 이펙트가 프라이스 이펙트보다 더 크다면 그러면 이제 수입은 늘어나는 거고요. 반대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케이스를 본 건데, 반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입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가격을 $4에서 반대로 $5로 인상했다면 어떻게 될까? 인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감소해요. $1,600에서 거꾸로 생각하니까 수입이 감소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냐면 퀀터티 이펙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격을 인상했을 때는 이제 퀀터티 이펙트가 프라이스 이펙트보다 클 때 수입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수입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가격을 인상했을 때 퀀터티 이펙트가, 잠시만요. 이거 제가 말을 바꿔놔서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게 퀀터티고요. 프라이스예요. 이렇게 할까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써놓은 거는 이런 의미예요. 써놓은 거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렇다면
프라이스 이펙트가 퀀터티 이펙트보다 더 크다면 이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수입은 증가하겠죠. 반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점 기업의 가격 그 조정에 대해서 독점 기업의 수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프라이스 이펙트와 퀀터티 이펙트로 나눠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독점 기업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산량을 결정할까? 독점 기업의 생산량 결정 문제를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겠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얼마나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결정할 것인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은 시장에 자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이어서 가격을 결정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다르죠.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면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 기업들은 주어진 가격이 바로 자신의 한계 수입입니다. 하나를 더 생산해서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얼마만큼이냐면 바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거보다 더 적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겠죠. 시장 가격만큼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이 이제 경쟁 기업의 문제였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고, 경쟁 기업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시장 가격과 자신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이 경쟁 기업의 문제였고, 반대로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그 생산량을 시장에 다 소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했는데 그걸 다 판매하지 못하면 그건 낭비니까 정확히 판매할 수 있을 만큼만 생산을 해서 정확히 그 생산량을 다 판매할 거예요. 그럼 어떤 가격을 선택을 해야 자신이 생산한 것을 다 소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격을 선택하는 이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볼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마지널 코스트를 또 한번 그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널 레비뉴도 한계 수입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지만 독점 기업의 문제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걸 이제 한번 봐야겠죠. 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시장에.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은 이 수요 곡선상에서 한 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느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생산량과 가격의 조합을 찾는 건데, 그건 바로 수요 곡선상에서의 한 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수요 곡선을 이제 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자, 이건 절편이 6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될 텐데 우하향하니까 기울기를 찾아보면 가로축의 변화분이 1200이고 물론 밀리언이지만 1200분의 6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200분의 1이었고 가로축의 변수 Q라고 쓰죠. 그 다음에 세로축의 변수 P라고 쓰면 이게 바로 수요 곡선, 정확한 의미는 역수요 곡선, 역수요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은 어떻게 찾냐면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을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을 미분하면 되겠죠.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한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혹은 판매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추가로 늘어나는 수입이 얼마만큼인가가 바로 한계 수입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총 수입을 계산해야 되는데 총 수입은 뭐냐면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잖아요. 혹은 판매량이잖아요. 그래서 P 곱하기 Q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Q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 P를 여기에 대입해서 총 수입을 Q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총 수입을 Q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은 something of Q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Q something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6-200분의 1 이게 바로 가격이니까요. 곱하기 Q 하면 우리가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수입은 6Q 마이너스 200분의 1 Q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Q에 대해서 미분하면 6Q Q에 대해서 미분하면 6만 남고요. 그 다음에 200분의 1 Q 제곱 Q에 대해서 미분하면 2Q가 되니까요. 이게 바로 marginal revenu예요. 그러니까 총 수입을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한계 수입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6-100분의 1Q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것이 바로 한계 수입 곡선이에요. 그래서 한계 수입 곡선의 식은 가격은 6-100분의 1Q와 같고 수요 곡선은 6-200분의 1Q와 같아요. 그래서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절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기울기가 2배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marginal revenue가 절대값으로 더 가팔라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수요 곡선 기울기의 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arginal revenue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문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를 올 때 나름 각오를 하셨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You should be able to do this.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marginal revenue를 찾았어요. 독점 기업의 문제도 사실 경쟁 기업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ottom line은 바로 marginal revenue와 marginal cost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marginal revenue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독점 기업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뭐 똑같이 경쟁 기업의 문제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수입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건데 이건 뭐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아까 총수입 어떻게 계산했냐면 P times Q로 계산을 했었잖아요. 총수입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UQ-200분의 1 Q 제곱이었었어요. 이거 저기 2차식이고 2차식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험프 쉐입처럼 생겼어요. 혹은 뭐 벨 쉐입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Q 제곱 텀이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컵 모양이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면 이렇게 험프 쉐입 모양이 되겠죠. 혹은 벨 쉐입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라고 하나요? 꼭지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우선 총 수입 그림으로 표현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더라 라고만 한번 생각해 보죠.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marginal revenue 곡선이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600에서 0이 됩니다. 대입해 보세요. 이게 marginal revenue니까. Q에다가 600을 대입하면 정확히 0이 되죠. 그렇죠? 재미있는 현상은 총 수입 곡선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가격을 생산량을 늘려갈 때 가격을 낮춰야 생산량이 늘어나니까요. 가격을 낮추면서 생산량을 늘려갈 때 총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개념을 이용해 보면 퀀터티 이펙트가 프라이스 이펙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0에 도달하게 되면 총수입이 가장 커지고 생산량이 60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총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0이 일종의 이제 임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marginal revenue를 보면 600 전까지는 marginal revenue가 떨어지는 건 맞는데
마지노얼 레비뉴가 양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00개를 생산할 때 마지노얼 레비뉴가 4고요. 400개를 생산할 때 마지노얼 레비뉴는 2예요. 그 다음에 600을 생산하면 마지노얼 레비뉴가 제로가 됩니다. 여기 그림에선 뭐 표현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려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의미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뭐 이런 그림은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800을 생산하면 마지노얼 레비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바로 총수입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수입 곡선이란 말이에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이 곡선에서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터치하는 거죠. 둥글한 저한테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둥글둥글한 구가 있으면 그걸 터치하는 어떤 이렇게 직선을 찾아보면 이게 바로 접선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와 같냐면 정확히 4와 같은 거예요. 200에서 총수입 곡선과 접하는 총수입 곡선은 이렇게 스무드한 곡선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접선을 찾았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이 기울기가 정확히 뭐와 같냐면 4라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4예요. 총수입 곡선의 어느 한 점에서 터치를 하는 접선에 그러니까 접하는 텐전트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수입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수입 곡선을 미분해서 한계 수입 곡선이라고 하는 걸 도출을 하는 거예요. 뭐 여하튼 미시경제학에 가면 어떻게 여러분 배우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총수입은 늘어나긴 하지만 점점점 기울기가 터치하는 직선이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죠.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계 수입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말과 점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말과 한계 수입이 감소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냐, 총 수입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한계 수입이 감소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총 수입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계 수입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총 수입은 이제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지노얼 레비뉴가 0 이 점에 도달하면 그러면 이제 총 수입은 가장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보다 600보다 생산량을 더 늘리게 되면 추가적인 수입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생산을 더 해봐야 추가로 늘어나는 수입이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 수입은 그때부터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노얼 레비뉴가 정확히 0이 되는 점에서 총 수입 곡선은 가장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간단한 설명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생산할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수준은 어떻게 될까? 동일합니다. 마지노얼 코스트와 마지노얼 레비뉴가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노얼 레비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얘가 마지노얼 레비뉴잖아요. 경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지노얼 레비뉴가 시장 가격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생산하든 마지노얼 레비뉴는 항상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독점 기업의 문제에서는 마지노얼 레비뉴라고 하는 것이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하락한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독점 기업의 경우 마지노얼 레비뉴가 생산량을 늘릴 때 마지노얼 레비뉴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면 뭐 소비량이 늘어난다. 혹은 이제 독점 기업 관점에서 보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한 성질 때문에 이제 마지노 레비뉴도 생산량을 늘릴 때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 사이의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널 코스트를 알면,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널 레비뉴를 찾았으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그래프의 형태를 갖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마지널 코스트만 잘 알면 이제 이 둘을 비교해서 둘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는 얼마였었냐면 29페이지에서 항상 1달러예요. 뭐 적게 생산하든 많이 생산하든 추가로 하나 더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1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101개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1달러고 100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001개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1달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널 코스트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항상 1달러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 기업의 문제에서 마지널 레비뉴가 마지널 코스트와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보기 전에 만약 독점 기업이 QL만큼을 생산한다면 여기 300개예요. 300만큼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300만큼을 생산할 때 이건 마지널 레비뉴입니다. 한계 수입이에요.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이 얼마만큼이냐면 추가로 얻는 수입이 한계 수입이죠. 추가적인 수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99개를 만들고 있다가 300개를 딱 만들 때 하나 더 늘릴 때죠. 그럴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정확히 3달러인데 300번째 P를 만들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1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를 써서 3달러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생산량을 늘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는 한계 수입이 QL에서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윤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560개네요. 560개를 생산하는 QH를 생각해 보죠. 560개를 생산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559개를 생산하다가 하나 더 생산한 거예요. 56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계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한계 수입은 뭐였었냐면 600이 100분의 1 곱하기 Q와 같아요. 560번째 필의 한계 수입은 뭐냐면 560번째 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냐면 얼마만큼 얻을 수 있죠? 5.6이니까 0.4달러만큼을 추가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560번째 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1달러예요. 그러니까 1달러를 들여서 0.4달러밖에 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561번째 P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를 줄인 거예요. 생산량을 하나 줄였어요. 561에서 56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냐면 추가적인 비용 1달러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큼을 덜 팔았으니까 덜 만들어서 덜 팔았으니까 얼마만큼의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냐면 0.4달러만큼의 수입이 감소한 거예요. 한 개만큼 적게 생산해서 적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1달러를 세이브하고 손실은 0.4달러니까 당연히 561개에서 560개로 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계속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지널 레비뉴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작다면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손실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손실을 줄인다는 것은 이윤을 늘린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생산량이 일정 수준보다 너무 높다면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생산량이 어떤 일정 수준보다 낮은 QL의 경우라고 한다면 생산량을 늘려서 이윤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언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냐면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가 같아지는 점에서 요 점이죠. 그렇죠? 요 점에서 이윤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정확히 생산량이 얼마만큼이냐면 500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테이블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가 같아지는 점이 어디냐면 정확히 여기죠. 그렇죠? 500. 그래서 500만큼을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31페이지에서 우리가 500만큼을 생산을 하면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원리는 가장 중요한 바럼 라인은 뭐냐면 경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얼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500을 생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500을 다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너무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죠. 클래리틴의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마찬가지로 정말 2천만 개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여러분은 아마 30세 보통 30세로 이렇게 자르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도 많이 접종을 하니까 2분기에 들어온다는 2천만 개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클래리틴을 간절히 원한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도 알러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러지로 고생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 이제 한 5월, 6월만 되면 에어컨을 돌리잖아요. 에어컨 틀면 이제 그 에어컨 때문에 또 그 알러지로 고생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큰 건물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면 큰 건물에 이제 있게 되면 실외도 마찬가지긴 해요. 먼지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큰 길가에서 이렇게 한 30분만 서서 기다리면 바로 그 비염하고 알러지 결막염이 와요. 먼지 막 이런 게 눈, 코로 들어가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바깥에 한 30분, 1시간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절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클래리틴 같은 알러지 약을 정말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독점 기업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클래리틴을 만들었는데 별 사람들이 시큰둥하다면 굉장히 환경이 좋고 먼지도 많지 않고 그렇다면 클래리틴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낮은 가격을 책정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500개를 생산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면 500개를 다 판매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너무 낮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개를 생산하는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고요. 그 모든 의사결정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여러 가지 요인, 코스트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에서도 오긴 왔지만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으로부터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고, 그렇죠? 수요 곡선 제가 식으로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분도 하고 그래서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걸 도출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작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독점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를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개가 시장에서 다 소진되게 하려면 어떤 가격을 책정해야 될까? 당연히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읽어야 되겠죠. 만약에 3.5달러를 책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시장에서의 수요량이 정확히 500이 됩니다. 그러면 독점 기업은 자신이 생산한 500개를 다 소진할 수 있겠죠. 다른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면 500개가 다 팔리지 않을 거고요.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면 이건 잘못된 의사결정이에요. 이건 반드시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500개가 다 소진이 되겠지만 3.5달러보다 낮은 가격은 클래리티를 만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을 정리를 해보면 우선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수준이 바로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 곡선이 만나는 점이었었어요. 그게 500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을 결정할 때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읽으면 되겠죠.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500을 찾았으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500개 대응하는 수요 곡선상의 한 점, 가격 3.5달러를 찾으면 되겠죠. 이제 경쟁 기업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가격이 독점 기업이 선택한 가격 3.5달러는 3달러 50센트라고 하는 가격은 분명히 그러니까 500개를 생산할 때의 독점 기업의 한개 수입보다 높아요. 500개를 생산할 때 독점 기업의 한개 수입은 얼마였었냐면 정확히 1달러예요. 왜냐하면 마지널 코스트와 같으니까. 500번째 필의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레비뉴는 같기 때문에 실제로 독점 기업이 차지하는 가격은 3.5달러인데 한개 수입은 1달러예요. 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프라이스가 마지널 코스트보다 크다.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프라이스가 마지널 코스트와 같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독점 기업의 경쟁 기업의 의사결정 결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 보통 이제 마지널 코스트의 비율이죠, 그렇죠?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네, MC. 이 삼각형은 1보다 크겠죠. 독점 기업의 문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마지널 코스트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 차지한 가격이 3.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3.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곱하기 3.5. 3.5배.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의 3.5배만큼을 차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이 3.5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크업이라고 불러요. 마크업.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마크업이라고 부르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마진이라고 부르죠. 마진. 예. 노 마진 들어봤죠? 노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일상 용어는 마진이죠. 마진. 예. 마진. 또 마진이라고 하면 또 다른 개념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마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마진의 개념은 이제 프라이스와 마지널 코스트의 차이도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5 빼기 1, 2.5를 마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비율 3.5배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걸 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차이는 관심이 없고요. 비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스 오버 마지널 코스트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가격을 마지널 코스트로 이제 나눈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마크업이라고 부르고요.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마크업이 1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보다 높은 가격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노마진이에요. 노마진. 하지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보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보다 추가적인 생산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차지하더라도 이 다른 경쟁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상당한 이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 앞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3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네, 간단한 테이블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와 프라이스가 같아요. 마진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각형 곱하기 MC잖아요. 마지널 코스트보다 얼마만큼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절대 더 받을 수 없어요. 더 받았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도 못 팔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마크업이 1보다 크겠죠. 자신의 마지널 코스트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높은 가격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널 코스트
마크업이 1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가 마크업, 삼각형이 마크업이에요. 마크업. 마진, 우리말로. 실제로 독점 기업의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보고 우리 13장 게임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점 기업의 이윤을 계산을 해볼 텐데 이윤은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고요. 우리가 앞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격 마이너스 평균 비용 곱하기 생산량.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P가 3.5달러. 그 다음에 average total cost 궁금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테이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돌아가 보면 테이블에 average total cost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1.02달러예요. 달러 2센트예요. 그래서 average total cost는 이제 달러 1.02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500이었습니다. 이 값들을 각각 대입해 보면 뭐 이제 5억 개죠. 100만, 1000만, 5억 개. 계산해 보면 이제 독점 기업의 이윤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average total cost보다 프라이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이윤은 0보다 커지겠죠. 그림에서 이제 독점 기업의 이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제 average total cost 커브를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1.02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average total cost는 얼마만큼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커브로 나타낸 거고요. 500개를 생산할 때 average total cost는 1.0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500. 그 다음에 500개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수준이고 독점 기업의 가격은 3.5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3.5와 1.02 사이의 차이가 바로 P-average total cost고요. 이 차이 곱하기 생산량이니까 이만큼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점 기업이 얻는 이윤입니다. 상당하죠, 그렇죠? 근데 독점 기업의 이윤은 웬만해서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 몇 개 이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공기업이 된 거잖아요. 제외하고는 만약에 자연 독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모바일,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나 LG, U+라든가 3개 회사이긴 하지만 독점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테크놀로지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지금은 굉장히 예전만큼 더 이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전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터넷만 되면 다 뭐 전화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 뭐랄까 뭐 그냥 전화 서비스는 이제 나땡인 것 같고요. 그냥 데이터 서비스 정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매력적인 이제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 산업은 이제 독점 기업은 상당한 시간 동안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겠지만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독점 산업 모노폴리 자체가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경쟁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새로운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컴피티션이 이루어지겠죠. 모노폴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산업에 어떤 산업에 하나의 공급자만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 환경이 변해서 새로운 엔트런트가 발생한다면 어떤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 그럼 이제 둘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어떤 프레임워크는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이런 독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둘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분석 도구나 분석 방법이 필요하겠죠.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른 시각은 이제 1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12장까지 혹시 질문? 우리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이고요. 시간 10시 반. 네.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 시험 보시면 되고 간단한 제가 인스트럭션 같은 거 시험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시험 몇 문제고 뭐 객관식은 몇 문제, 뭐 주관식은 몇 문제, 뭐 그런 정보들은 제가 시험 전에 한 2, 3일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제가 다 만들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 혹시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 시험 있을까요? 범위는 목요일 강의까지죠. 네. 네. 대학은 그렇지 않나요? 네. 저의 대학은 그런데 네, 저의 대학은 항상 시험 보는 전까지 강의한 내용 있죠. 네.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컴프리헨시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시험 이후부터 기말 시험 보기 전까지 강의한 부분을 가지고 기말 시험 보는 거고요. 전체 내용이 아니고 중간 시험 이후부터 이제 기말 시험 범위가 되겠죠. 시험 시간은 시험 문제를 다 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시간 간격을 다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문제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으니까 그 학생들이 그걸 이제 타임 어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그 작년부터 우리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학생들이 이제 타임 어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타임 어택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문제 뭐 제가 많아봐야 한 최대 3분에서 4분 정도 시간을 어사인을 하니까 3, 4분 안에 한 문제를 푸는 게 뭐 개인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한테는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4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북이고요. 뭐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뭐 SNS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문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취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취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제 양심과 어떤 뭐 그런 거에 제가 양심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사회 우리 사회 한국 사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맨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거를 100%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뭐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보면 감시, 감독,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시험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2, 3분 안에 답을 얻지 못하면 그럼 이제 못 푸는 걸로. 시간을 너무 충분히 주면 그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도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시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 뭐 집 가까우면 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시험 보면 뭐 시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비교적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시험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면 한 10분 정도의 시간에 제가 3문제 정도를 어사인을 해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10분 안에 3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그 세션은 그냥 종료가 됩니다. 다시 그 세션에 로그인할 수 없어요. 시간이 끝나면 이제 그러면 뭐 2, 3분 뒤에 다른 또 세션이 열릴 거예요. 그럼 그 세션 한 10분 동안 또 한 두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또 저는 제 리스폰시빌리티를 다 해야 되겠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시험 보면 되게 화가 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시험을 봐도 시험 막상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13장은 게임 이론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아까 잠깐 12장 끝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단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적인 예로 지난주인가요?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유력한 후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기호 3번인지 4번인지 그 뒤 후보는 아무래도 투표 결과, 선거 결과 보니까 지지율이 한 1% 정도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두 후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는 이 두 후보의 경쟁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두 사람이 이제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둘이서 경쟁하는 경우 같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13장의 게임 이론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쟁 관계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선거 전략이라든가 혹은 남북 관계에서도 강경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온건 대응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우리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은 한 번도 온건하게 대응한 적이 없어요.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의 전략은 항상 초지일관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dominant strategy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simultaneous move game이라고 부르는데 게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라고 해요, 진짜. 게임. 재밌죠, 그렇죠? 12장에서는 모나폴리 게임, 보드 게임 얘기하고 13장에서 정말 또 게임을 이야기를 하고 게임은 저는 이제 게임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되게 미묘한 어떤 그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배우시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가 또 따로 있고요. 미시경제학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우리 경제학자들 특히 저는 잘 몰라요, 미시경제학을. 미시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미시경제학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미시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게임 이론을 하는 사람들과 경제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오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게임 이론이 굉장히 전성기였던 시절이 있어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보고 있는 simultaneous move 게임하고 그 다음에 sequential move 게임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simultaneous move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시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동시 행동 게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동시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best response는 최적 반응, 그 다음에 prisoner's dilemma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이렇게 부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용의자의 딜레마. 네, 두 번째 dominant strategy는 이제 우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이라고 해서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ominant strategy라고 하는 우월 전략이 있는 게임도 있고 게임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에도 균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보통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개념이 게임에도 존재해요. 이 균형을 우리가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내쉬 균형. 내쉬라고 하는 사람은 존 내쉬고요.
그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자인데 2차 냉전 시대, 2차 세계 대전 냉전 시대에 이제 그 군사 전략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뭐 암호 해석이라든가 그 천재라고 해요. 존 내신.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얼마 전인가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분의 삶에 대한 영화가 이제 뷰티풀 마인드고요. 뷰티풀 마인드. 되게 옛날 영화예요. 한 20년쯤 됐어요. 15년, 20년 된 영화입니다. 그 갑자기 배우가 유명한 배우인데요.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옛날 영화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필할 것 같진 않아요. 옛날 영화 저도 잘 안 보니까 어렸을 때도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 영화를 왜 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맨날 그 옛날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아마 이 뷰티풀 마인드 보시면 그렇게 익사이팅한 영화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존 내시가 이렇게 약간 정신분열 증세를 겪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정말 줘야. 이 사람의 공로는 굉장히 많아요. 그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용어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게임 이론을 확립한 사람이고 이후에 이제 게임 이론이 그 경작의 한 분야로 확장되어 가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수학상이 없으니까. 경제학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지금도 이제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요. 3년 전에 뉴저지 근처에서 고속도로에서 그 교통사고 같은 걸로 돌아가셨는데 차에서 뛰어내렸나? 아니면 뉴스를 정확히 못 봤는데요. 사고 이후에 차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간 건지 아니면 굉장히 좀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존 내시. 노벨상을 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그 노벨 위원회에서 이분한테 이분이 지금 그 정신분열 증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계속 정상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제 천재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좀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존 내시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주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공유제의 비극이고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없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막 이렇게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남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현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애완견, 반려견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뒤처리도 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관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군가 관리하지 않고 누군가 소유권을 적절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용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거 우리가 게임 이론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로섬 게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그젬플은 이제 축구 경기에서 승부차기 같은 경우 페널티킥 생각해 보면 골키퍼는 막아야 되고 키커는 차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 골이 되면 키커는 좋은 거고 골키퍼는 슬픈 거고요. 막아내면 이제 골키퍼는 좋은 거고 이제 키커는 슬픈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뭐 월드컵 경기에서 마지막 최종 무승부가 돼서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그렇겠죠.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연구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게임 이론은 하나의 굉장히 큰 분야이기도 해요. 마치 거시경제학 이런 거와 비슷하게 당신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이제 제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매크로라고 대답하잖아요.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경제학에서 중요한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뭐 다음에 이제 게임에 대한 정의가 나오긴 할 텐데,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나오긴 할 텐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 보통 두 사람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뭔가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 좋은지는 바로 보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가장 큰 보수를 얻을 수 있다면, 가장 큰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그 액션을 내가 선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이걸 할지 저걸 할지 되게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해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봤을 때 게임 이론은 천재들이 하는 것 같아요. 미시경작을 하는 사람과 거시경작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DNA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시경제학자와 미시경제학자는 되게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게임 이론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simultaneous move 게임을 볼 텐데, 동시 게임, 동시 행동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그젬플이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 조시 두 사람이 은행 강도를 벌이다가 체포가 됐어요. 은행 강도를 벌이다가 총을 가지고 무장한 채 은행을 털려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치던 중에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무기를, 총을 하수구에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증거 인멸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은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서 증거 보호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증거 인멸을 한 거예요.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은 찾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clear physical evidence예요. 물론 이제 용의자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이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무죄 추정을 하고 싶어도 무죄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리즈너스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왜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번역하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혐의가 있어서, 그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뭐 혐의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분명히 그 무기가 없는 것이지 은행 강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용의자라고 불러보죠. 이제 경찰이 두 사람,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를 각각 다른 방에 앉혀놓고 이제 취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관할 경찰서에 보내서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들어와서, 경찰이 들어와서 몇 가지 초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만약 두 사람 모두 무기를 사용해서 은행을 털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일단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감옥에서 2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강도 혐의로 2년 정도 복역을 해야 된다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자백을 하면, 불면, 그러면 너는 풀려날 수 있고, 네 친구가 독박을 써야 된다. 네 친구가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빨리 불어라. 쟤는 불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불면 너는 여기서 바로 걸어 나갈 수 있고, 네 친구가 독박을 쓸 것이다. 10년이다, 네 친구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도 자백을 하고 옆방에 있는 친구도 동시에 자백을 해버리면, 그러면 형량은 이제 5년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둘 다 자백을 하지 않고 버텨요.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강도 혐의로 2년만 복역하면 돼요. 그런데 만일 두 사람 모두 다 자백을 해버리면, 그러면 공범이 되어서 이제 5년씩 형량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만일 친구는 자백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는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 배신을 하면, 경찰이 이렇게 막 조서를 잘 작성을 해서
예, 저는 정상 참작으로 사면이 되고 여러분은 사면이 되고 친구만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량만 중요한 거예요. 친구의 형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형량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게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플레이어고요. 뭐 경기자.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수예요. 페이오프. 이 세 가지가 이제 게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고 우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기에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가능한 액션 플랜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가능한 액션 플랜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가 게임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플레이어는 이제 여러분과 조스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뭐냐면 그러니까 액션 플랜은 자백을 하던가 버티던가 배신을 하거나 배신을 하지 않거나 컨페스가 배신이겠죠. 그렇죠? 자백을 하거나 버티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제 페이오프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걸 이제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오프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보수 행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수 행렬에는 이제 페이오프가 각 사람의 페이오프가 나타나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오프가 달라지겠죠. 보시면 여러분이 자백을 해요. 그 다음에 조씨도 자백을 합니다. 친구도 자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자백을 했으니까 5년씩 형량을 받게 되고 만일 여러분이 자백을 했는데 친구는 의리를 지킨다고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풀려나고 친구만 1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은 의리를 지켰는데 친구가 자백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되고 조씨는 풀려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두 사람 모두 버티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2년씩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사람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페이오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량이 낮을수록 페이오프가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량이 낮을수록 높은 보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과연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게임이 바로 프리즈너스의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고 이 게임이 바로 동시 행동 게임입니다. 혹은 동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저쪽에서도 결정을 하고 저쪽 취조실에서도 친구가 자백을 할지 버틸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 저도 이쪽 취조실에서 자백을 할지 버틸지를 결정을 할 텐데 이걸 이제 동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를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개념이지 너무 시간의 개념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액션을 내가 관찰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simultaneous 하다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어진 페이오프 매트릭스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조씨도 알고 있어요. 뭐를 모르냐면 이쪽으로 갈지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제 이어서 best response라고 하는 걸 볼 텐데 이제 최적 반응이고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혹은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높은 보수를 가져다 주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형량에만 관심이 있지 상대방의 형량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선 모든 사람들이 셀프 인터레스티드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죠. 다시 최적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교수님, 그 예, 예. 시험